꿈꾸던 과학자의 만남, 금요일의 과학특치 박경덕 교수님의 빛으로 밝히는 나노세계의 물리, 지금부터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포항공대 물리학과의 박경덕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빛으로 밝히는 나노세계 물리이고요. 마이크 없이 잘 뒤에 들리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작은 사물을 들여다볼 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작은 빛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노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작은 거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나노 크기의 빛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노세계의 물리가 필요하고 빛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을 밝힐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포항공대 물리학과 현재 부교수이고요. 또한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아주 큰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참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포항으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오기 전에는 울산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의 조교수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서울에서 태생해서 한 5년 정도 살았고 부천으로 이동해서 초중고를 다 보냈고요. 그리고 대학을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를 하기 위해서 광주로 가서 3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운이 좋게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살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울산으로 돌아와서 3.5년, 포항에서 지금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다가 어디 가운데로 갈까? 약간 어떤 그 경로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포항에서 아주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오늘 디테일한 이렇게 제 연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나노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분광학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물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있잖아요. 그 반도체 소재나 소자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기능을 이 측정 장비가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측정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의 그 수율이 굉장히 높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자 기술에 관련된 그 키워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측정법을 잘 변형시켜서 아주 정밀하게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고 또 양자 통신과 양자 컴퓨팅에 반드시 필요한 단일 양자 광원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빛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빛의 색깔은 뭐죠? 빛의 색깔. 흰색. 예. 열쇠를 포함하고 있는 아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늘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태양을 직접 보면은 약간 흰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녁 노을을 보면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럼 빛의 색깔이 뭐지? 이런 의구심이 드실 텐데. 또 이렇게 레이저도 간단하게 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인터넷에서 한 3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빨간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예. 그럼 빛의 색깔은 뭐냐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빛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다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얀색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빛의 색깔은 그럼 그 색깔이라고 보고 물체의 색깔은 뭘까요? 물체의 색깔. 자, 금 같은 경우는 금색이고,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포도주 같기도 하고 와인 같기도 한데, 요거의 색깔은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색깔이 됩니다. 자, 물체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태양이나 이런 전등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쫙 보내주면, 이제 이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반사를 많이 시켜주는 빛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인다면 파란색 빛을 많이 반사시키는 것이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스름한 색깔을 많이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색깔이 또 물체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자, 이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 금 색깔이 사실은 요런 금 색깔도 되지만 금의 크기를 앞서 말씀드린 나노 스케일, 나노 크기로 바꾸면 20나노, 30나노 이런 아주 작은 크기를 바꾸면 이와 같이 내가 반사시키고 싶은 빛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바뀝니다. 자, 이와 같이 빛의 색깔이 다르고 물체의 색깔이 다른 이유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색깔은 빛의 반사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이쯤에서 빛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전 용어를 그대로 따르면 빛은 전자기파의 한 형태로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다. 자, 벌써 막히는 게 생기죠.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뭔가? 일단 전기, 자기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동. 파도 칠 때 그런 파동. 들어봤죠. 그런 빛이 마치 파도가 치듯이 웨이브가 형성되듯이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근데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빛은 전기의 특성도 좀 지니고 자기의 특성도 좀 지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진 그 일종의 파동이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빛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그 빛의 파장의 길이가 파장의 크기가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자, 이 400나노미터의 그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는 파란색 빛을 내고요.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는 빨간색을 냅니다. 그래서 400부터 700나노미터까지 쭉 파장이 달라질 때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역으로 했는데 그 색깔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태양빛에서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만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자외선 400나노미터보다 파란색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면 자외선, 700나노미터보다 더 긴 파장을 가지면 적외선,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은 이 정도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더 짧아지면 X선이 되고요. X선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 갈 때 이제 우리 시큐리티 체크 같은 거 할 때 X선 같은 거 쓰죠. 그리고 이제 더 짧은 감마선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빛 혹은 파의 종류가 형성이 되고, 자, 이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크기는 이와 같이 파장의 크기가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빛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뒤에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자, 뒤에 이제 그 문이 유리 문이라 뒤에서 빛이 들어와서 완전 깜깜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을 끄면, 그리고 밤이 돼서 태양빛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산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빛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빛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까지 빛은 끝없는 탐구의 영역이 되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미시세계 빛의 특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늘 보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것들도 빛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벚꽃이 핀 아름다운 수성못을 태양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해서 반사되는 빛이 없고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색깔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세계의 빛이고, 아주 작은 빛, 미시세계의 빛이 또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자를 상상은 하지만 직접 보진 못하죠. 너무 작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빛도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빛은 파동의 특성을 갖고 동시에 입자의 특성을 갖습니다. 입자의 특성이라는 것은 마치 전자와 같은 특성을 빛도 입자로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자, 그럼 전자와 같은 우리 빛 알갱이, 포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톤은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로 우리 미시세계의 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 텔레비전입니다. 자, 요 텔레비전, 삼성에서 만든 텔레비전 QLED TV라고 부르죠. 요 QLED의 Q가 퀀텀 닷이라고 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말로는 양자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크기의 빛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TV를 왜 퀀텀 닷 LED TV라고 부르냐?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커다란 TV를 분해해 보면 세 가지 그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튜너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생겼고,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처리 회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처리해서 화면에 적합하게 변환하고 화면의 밝기, 색상, 선명도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빛이 나오려면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영상 신호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우리 눈에 직접 그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사진을 만들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반드시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아주 예전에는 브라운관으로 만들어졌고요. 최근에는 LCD라는 패널이 사용됐고, 또 요즘에는 LED라는 패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PDP라는 패널도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TV에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뭐 갤럭시 탭에도 있고, 뭐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먼저 LCD 패널 구조를 먼저 보면, 자, 이와 같이 빛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있고요. 빛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있는데, 요 LED라는 빛이 그 백색광을 만들어냅니다. LED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백색광을 일단 만들어내고요. 아주 작은 픽셀 안에 3개의 컬러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 그린, 블루, RGB. 요게 3개의 컬러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빨간색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 조건에서는 요것들이 꺼지고 요것만 켜져서 빨간색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초록색 빛이 나오고, 요것들이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색깔의 조합을 여러 픽셀에서 한꺼번에 내보내면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영상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LCD고요. 자, QLED TV에서는 이 발광원이 자, 이 백색광을 만들어낸 LED가 아니라
자, 파란색 빛을 만들어내는 LED와 같은 광원을 쓰고 요게 요 컬러 필터를 통과하는데 요 컬러 필터 안에 양자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점. 예. 자, 빨간색 빛을 내는 양자점, 초록색 빛을 내는 양자점, 파란색 빛을 내는 양자점들이 각각 다르게 한 픽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 마이크로도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 우리 눈에 이미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픽셀 단위가 여러 개 아주 이제 무수히 많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픽셀 안에 이렇게 세 종류의 다른 양자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 빛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파란색 빛을 이용해서 빨간색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초록색을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만들어 내보내서 LCD보다 훨씬 더 선명한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양자점 LED TV, QLED T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선명도가 높은 QLED TV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양자점이 필요합니다. 양자점. 네. 자, 양자점. 우리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뭐 8K TV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픽셀의 크기가 개수가 약 8,000개가 되는 겁니다. 약 8,000개가 되고 그 픽셀의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 하나의 픽셀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컬러를 내는 다른 영역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양자점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픽셀 크기가 조금 더 작고요. 예. 자, 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가늠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네. 자, 요게 이제 바로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 머리카락의 가늘기가 한 60 마이크로미터, 8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TV에 들어간 픽셀은 조금 크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간 픽셀은 이제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왜냐하면 TV는 멀리서 봐도 되니까 주로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작을 필요는 없는 거고 스마트폰은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큰 픽셀을 사용하면은 조금 우리 눈에 볼 때 해상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작은 이 픽셀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아주 다양한 양자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미지를 결과를 바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뭘 쓰죠? 예, 현미경을 씁니다. 현미경.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과학실에서 현미경을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 현미경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교육 용도로 이런 현미경을 하나 구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한 10만 원 이하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미경을 하나 놓으면은 자녀분들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컬러 픽셀의 사이즈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은 우리 눈으로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으면 연구를 자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다는 건 알지만 머리카락 내부에 큐티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TV를 만들 때 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그 픽셀 구조를 혹은 다른 전자소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역시 반드시 현미경이 필요한 거죠. 예. 이 현미경의 원리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렌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걸 이제 대물 렌즈라고 부르는 렌즈가 요 시료와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요게 시료가 아니고요. 여기 아주 작은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물 렌즈가 있고 또 우리 눈 근처에 접안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기하광학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안경도 이런 렌즈잖아요. 예.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자, 여기 아주 작은 사물이 있을 때 요 끝에서 빛이 딱 발생이 되는데, 요 중에서 여러 방향으로 빛이 나갈 텐데, 이 광축에 평행하게 가는 요 빛이 요 렌즈를 거쳐서 굴절이 됩니다. 굴절이 돼서 이렇게 한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빛 중에 또 하나,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가다가 요 렌즈의 끝부분으로 간 빛이 굴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굴절률에 따라서 요 각도로 들어온 빛은 이렇게 광축에 평행하게 직진하는 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왔고요. 하나는 이렇게 왔고요. 여기에 하나의 상이 형성됐습니다. 렌즈 하나를 통해서 요 작았던 게 이제 조금 커졌죠. 예. 자, 조금 커진 이미지가 생기고, 요 이미지도 빛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빛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요 발생되는 빛 중에 이렇게 가는 빛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굴절이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요 각도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우리 눈이 인식하는 요 사물의 크기는 어떤 크기가 되냐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광선에 직선을 쭉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요 빛도 직선을 쭉 만들어주면은, 그리고 광축은 변하지 않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인식하는 요 작은 관찰 대상의 크기는 이렇게 크게 인식이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렌즈 2번을 거쳐서 이 상이 2번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된 것을 우리 눈으로 초점이 잘 맞은 상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조건이 되면 이렇게 작은 물체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미경의 원리고 그렇게 뭐 복잡한 원리는 아닙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요 컬러 픽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양자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린 양자점. 이 양자점의 크기는 약 10나노미터입니다. 10나노미터. 자, 10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을까요? 자, 10나노미터라는 것은 1나노미터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것은 10의 9승분의 1이거든요. 10의 9승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10의 세제곱, 네제곱 쭉쭉쭉 가서 10의 9승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한번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아주 작은 크기. 자, 그럼 요거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은 기본적으로 회절과 간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포톤이라는 입자에 의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파동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파동, 웨이브. 그래서 아까 제가 파란색 빛은 400나노, 빨간색 빛은 더 파장이 긴 700나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보다 작은 것들은 아주 그 디테일하게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이유는 빛이 웨이브의 특성을, 파동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섭과 회절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존재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점은 이렇게 10나노미터 크기로 아주 작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분자들은 약 1나노미터 정도, 원자들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작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10나노미터 크기의 양자점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절 한계라는 그 특성 때문에 10나노미터 크기는 볼 수 없고요. 한 500나노미터 정도 크기는 현미경으로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 얼마인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100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이 현미경을 못 쓴다. 그럼 어떤 현미경을 써야 될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고민을 했겠죠. 빛은 회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더 작은 그 사물을 이미징을 할 수 있을까? 시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방법인데, 자, 이게 뭐죠? 광섬유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바늘처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금속으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자, 근데 이 끝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장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 한 50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구멍을,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빛을 일로 이렇게 투과시키거나 아니면 이 구멍으로 빛을 측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자현미경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빛을 아주 작게 생성시키거나 아니면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더 높은 해상도의 광학 이미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고요. 요걸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이유가 있겠죠. 바늘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시료의 표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분자가 이렇게 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거보다 100배 큰데 요거는 이제 훨씬 작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나노미터 정도다. 근데 광학현미경으로 보면은 요거보다 훨씬 큰 코로나 바이러스도 구분을 못 하니까 요건 구분하기 어려운데 요걸 어떻게 이미지화 하느냐? 아주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면을 스캔하면서 각 위치별로 높이 정보를 측정하고 높이 정보를 측정하고 해서 요거를 하나의 이미지처럼 탁 시각화시키면 이렇게 산 모양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사물들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을 시각화시킬 수 있고 또한 아까 소개해드린 요 그 나노 광학 탐침 이걸 이용해서 빛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 이미지도 높은 분해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1980년대에 만들어서 구현을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자현미경으로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우리 TV에서 아주 높은 선명도로 빛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 소재가 되는 양자점이 이렇게 작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양자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주말에 TV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노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빛이 우리 삶을 밝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미경이 그래서 이렇게 발전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광학현미경의 원리가 개발이 됐고 더 작은 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그러다가 제가 소개해드린 요 근접장 주사현미경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하지만 너무나 측정하는 감도가 낮기 때문에 대중화돼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돼서 더 높은 감도를 만들어내는 현미경이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감도를 낼 수 있는 바늘을 이용한 현미경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금입니다. 금인데 그냥 덩어리 형태의 금이 아니라 약 10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로 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을 금에 비춰주면 요 100나노미터의 금에 빛이 아주 강하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테나 효과가, 빛에 대한 안테나 효과가 금을 작게 만들어내면 생긴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우리가 앞서 배운 근접장 현미경, 표면 주사 현미경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금 와이어, 금선을 뾰족하게 이렇게 바늘처럼 만들었고요. 그럼 그 끝에 아주 작은 금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비췄을 때 이 끝에 빛이 강하게 모이게 된다. 자, 마치 피레침과 같습니다. 피레침으로 번개를 모으듯이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 아주 뾰족한 바늘을 금으로 만들면 그 끝에 이 레이저를 강하게 모을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아주 높은 감도로
초고분해능 현미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서 뭘 하느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양자점, 이거 10나노미터 크기인데 하나하나 보지 않고 바로 TV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점을 우리가 저와 같은 물리학자 혹은 화학자들이 이 특성이 어떤지 직접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이것을 비로소 TV 같은 그 전자소자로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점을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개발하는 일을 누가 한다? 저와 같은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바늘을 가진 현미경을 이용해서 제가 양자점을 열심히 탐구해 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그 QLED TV, 지금 사용되는 QLED TV에는 세 가지 종류의 양자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색깔을 쓰려면 이 픽셀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더 훨씬 복잡한 그 전기적 회로를 구성해야지 세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의 무게도 더 올라갈 것이고 두께도 더 두꺼워질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결과로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색깔의 양자점 하나만 쓰고요, 제가 아까 사용한 금으로 만든 뾰족한 탐침을 양자점에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초록색 색깔의 양자점이 색깔이 바뀝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낼 수도 있고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물리학자가 새로 이제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지금 QLED TV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에너지 소모도 적은 TV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기초과학 연구를 저 같은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TV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양자점 하나의 크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자, TV의 크기는 대략 1m, 길이는 대략 1m, 양자점의 길이는 대략 10나노미터. 자, 그러면 얼마나 작은 것을 이 물리학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10나노미터라고 하면은 잘 실감이 안 가시잖아요. 동일한 그 크기 차이로 제가 TV 대신에 지구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구는 지름이 약 10,000km 정도예요. 자, 대략적인 오더만 말씀드리면 요 10,000km 정도고, 자,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8승을 곱하면 테니스공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TV에서 얼마나 작은 그 점 하나하나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지,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세계의 빛을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 지구 사이즈와 테니스공 사이즈를 비교하시면 꽤 놀랍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그 광학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아주 좋은 망원경을 만들면 달에 켜진 촛불 하나를 볼 수가 있대요. 네. 그 작은 빛을 볼 수가 있고, 아주 높은 감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0km 밖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이 식별이 가능하다. 우리가 서울에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100이라고 써있고, 세종대왕인가요? 동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세종대왕 얼굴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대한 건 만들 수 없지만 아주 정밀한 현미경, 세계 최고의 현미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또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큰 구경을 가진 광학망원경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 이건 우리 대구 경북의 자존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영천 보현산 천문대에 1.8m짜리 구경을 가진 광학망원경이 있고요.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연구를 이걸 이용해서 활발히 하진 않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구경이 가장 큰 망원경을 영천에서 가지고 보유하고 이제 구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천이니까 요거 다 보셨죠? 요거 제가 볼 때는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요거 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10,000원짜리 지폐에 이렇게 요 영천에 있는 요 광학망원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거 보셨을 거고 10,000원짜리 지폐에 우리 대구 경북의 자랑인 망원경이 들어가 있다. 네, 이걸 이제 자부심 있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이 굉장히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부심이 크실 것 같고요. 나중에 친구분들이나 뭐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농담해서 맞추면 10,000원 주시고 못 맞추면 10,000원 뺏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실 학생들 데리고 직접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네, 엄청 큽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긴 한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 나노세계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몸 이렇게 있는데 몸이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관을 보면 기관도 여러 가지 것들, 뭐 조직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직은 또 더 깊게 작은 걸로 들어가 보면 세포는 뭐 세포 여러 가지 소기관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은 거대한 분자, 단백질과 같은 거대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백질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분자들을 더 쪼개 보면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데 더 작은 것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탐구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되죠? 네,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고 이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작은 것들을 연구해야지만 그 속에 우리가 뭐 광우병에 왜 걸리는지 다른 난치병에 왜 걸리는지 그런 비밀들이 이런 단백질 단위, 분자 단위 더 나아가서 뭐 원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단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불치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크기 비교를 해보면 사람이 지구라면 요 단백질 하나는 지구에 있는 콩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시세계의 콩 하나 사이즈, 지구와 비교했을 때 콩 하나 사이즈인 이런 단백질을 보기 위해서는 또 제가 아까 개발해서 설명드린 그 현미경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미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노세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과학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나노미터 단일 분자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대략 설명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도 있고 그런 이제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프리온 단백질이 휘어지면은 광우병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단백질 하나의 크기가 아까 양자점과 같은 10나노미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개발한 것과 같은 아주 고분해능의 현미경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단백질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고 원인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츠하이머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크기가 아주 작거든요. 이것도 나노스케일인데 이것들에 좀 변형이 일어나거나 뭉치거나 이러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걸리지 하고 이제 연구하는 건데 저희 같은 물리학자들이 개발한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이런 많은 불치병들이 결국에는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언젠가는 정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네,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단일 분자 관측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합니다. 일단 너무 작으니까, 자,
단백질보다 더 작은 걸 구성하는 이 하나의 단백질 1나노미터 크기 정도 되는데요. 관측이 너무 어려운 이유는 당연하죠. 너무 작으니까. 또 다른 이유는 너무 불안정하니까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의학적인 질병 연구를 하는 것의 기초 토대가 생물학 연구잖아요. 근데 생물학 연구는 뭐와 함께 발달했는지 아세요? 물리학 연구와 함께 발달했습니다. 왜냐면 생물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미경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뭘 연구하겠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전에는 사람들이 연구하던 것이 세포 자체, 커다란 세포 자체를 연구했습니다. 왜냐면 현미경으로 그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아주 높은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세포가 아니라 세포 내에 있는 분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자까지 넘어와서 요 현미경을 개발한 기술로 2014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요. 자, 지금은 여기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발한 장비는 1나노미터의 단일 분자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나노미터 단백질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 불치병의 원인이 규명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단일 분자 수준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한 현미경이 약간 시대를 앞서 있는데 이 현미경이 또 저와 같은 물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생물학 연구에도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일 분자 관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이 과학자인 슈레딩거가 1952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e never experiment with just one atom or single molecule.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의 아톰이나 싱글 몰레큘로 실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보란듯이 깨졌습니다. 이미 1988년도쯤에 이걸 관찰한 과학자가 있었고요. 저와 같은 평범한 과학자,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 같은 평범한 과학자도 이 단일 분자를 실험실에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일 분자 관측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일 분자의 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작거든요. 근데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녀석이. 공기 중에 막 떠다닙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고 우리 숨 쉴 때 들어와서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100배 작으니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날아다니고. 자, 그래서 요 작은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개발한 현미경인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현미경을 마이너스 183도씨, 영하 183도씨로 만들어줬습니다. 영하 183도씨로 아까 소개해드린 그 현미경을 만들었더니 요 단일 분자가 금 표면에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었어요. 달랑달랑. 요 달랑달랑 붙어 있던 것을 제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신호를 측정하고 그 신호를 분석해서 시각화했더니 실제로 이 1나노미터 크기짜리의 단일 분자가 요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골드 표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최초로 규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자, 이런 데이터들을 뽑을 때 너무나 짜릿짜릿합니다.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뭐 의사도 중요하고 뭐 병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 QLED TV 삼성이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핸드폰도 잘 만들고 이것저것 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 기반에는 이런 기초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초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할 때 내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일 분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관찰했어. 이런 것들이 너무 희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희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양자점을 이용해서 아주 선명한 TV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단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 불치병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좀 많이 과학자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대 하지 말고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측정 장비를 만드는 연구가 왜 중요할까?
자,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서 이번에는 한 2000년 정도 전으로 가볼게요. 자, 그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하늘을 들여다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있고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도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하던 시절이고 실제로 실험 과학이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 뭐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의심을 받고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기로 우리가 이 지동설을 믿고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동작하고 이것이 진실이야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 예를 이제 한 가지 망원경으로 들어드리면, 자, 망원경을 개발해서 실제 하늘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으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이태리의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망원경을 개발해서 하늘을 들여다보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부딪혔었죠. 네. 자, 그리고 이 망원경은 어떤 원리로 이제 볼 수 있냐면 아까 현미경의 원리 설명해드렸는데 이 망원경 원리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해요. 역시 렌즈 2개. 멀리 있는 사물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 네. 자, 이거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1608년에 네덜란드의 한스 리펄쉐라는 안경 만드는 기술자가 이 안경알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2개를 딱 겹쳤는데 저기 멀리 있는 게 이제 엄청 크게 보인 거죠. 그 우연한 발견을 요 천재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렇게 듣고 요거 망원경이라는 걸 개발해서 하늘도 보고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아까 현미경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리고 자,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천체 물리학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미경도 이제 좀 더 뒤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현미경을 이용해서 작은 사물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 그동안 눈으로 못 보던 아주 작은 사물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무의 구조입니다. 나무의 마이크로 스케일의 구조를, 소기관을 보기 시작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현미경이라는 장비의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올로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정 장비를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개발해서 그것이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현미경을 개발해서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기타 등등 여러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탄 사례는 무수히 많아요. 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잘 만드는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와 같이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 중에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특히 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연구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2가지 사례처럼 정말 우리 나노세계의 빛을 밝혀서 우리 일상생활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 학생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분들에게 좀 이런 모티베이션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을 살 때 독창성과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자, 일본은 뭐 3대가 우동만 만들죠. 네. 그리고 나와바리 문화가 있어서 남의 나와바리 안 건듭니다. 네. 자기 연구하는 것만 하고 나는 우동만 끓이고 옆집 라면 맛있다고 우리도 라면 할 거야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다녀보면은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막 우후죽순 막 우리나라처럼 이게 아니죠. 네. 이렇게 잘 된다고, 치킨집 잘 된다고 나도 해야지. 커피집 잘 된다고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좀 일본은 많이 죽고 있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남의 것 남의 거고 나는 나만의 독창성으로 나만의 차별성으로 내가 잘하는 걸 할 거야 라는 걸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다 따라가죠. 지금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뭐 그거 좋다고. 그 피 보는 게 뭐 좋다고. 그쵸? 중증 외상센터 보니까 너무 징그럽던데. 그게 뭐 좋다고. 그쵸? 자, 과학하면 얼마나 이제 즐거운 희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에게 너무 뭐 겉이 화려해 보이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고 네, 사진 찍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고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